언니, 나 죽고 싶어.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모니터 3개가 늘어선 책상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MIT 온라인 강의 화면이 정지된 채로 남아 있었죠. 18살이지만 이미 대학 과정을 수강하는 천재였던 서윤에게 동생의 고민은 늘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또 뭔 일이야? 시험 점수 때문에? 아니야. 그냥 힘들어. 목소리에서 눈물기가 느껴졌지만 서윤은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IQ 180의 논리적 사고방식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하윤처럼 평범한 아이가 겪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건 더욱 그랬습니다.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수식과 논리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고 감정이라는 변수는 계산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그깟 학교 생활이 뭐 그리 힘들다고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애들이 좀 장난치면 어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려왔죠. 그 순간 서윤은 컴퓨터 화면의 복잡한 알고리즘보다 동생의 마음을 읽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영역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어떤 기분으로 학교에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내 할 일이나 하겠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동생의 감정적인 전화보다는 그쪽이 훨씬 중요해 보였거든요. 화면 속에서 복잡한 수식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가 훨씬 편했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죠. 하윤도 학교 친구와 함께 있다며 늦을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밤 11시쯤 부모님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헤드폰을 벗고 방 밖으로 나갔죠. 하윤이가 옥상에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전화를 받으며 병원 이름을 중얼거렸죠.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논리적 사고가 멈춰버리는 경험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논리와 계산으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동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강타했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호등의 패턴이나 교통량을 분석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은 차갑게 외면했었죠.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하윤의 유서를 펼쳐보는 순간 서윤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언니에게 말해봤지만 이해받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의 흔적들이 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면을 쓴 괴물들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복수를 설계해야 했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생을 보며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 있던 머리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높은 IQ를 가져도 동생의 상처받은 마음을 잊지 못했고 위험 신호를 놓쳐버렸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서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윤의 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 그동안 놓쳤던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매일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윤의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충격에서 벗어나자 본능적으로 분석 모드로 전환된 거죠. 하윤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비밀번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생일, 부모님 기념일,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까지 차례대로 시도해봤죠. 하윤아, 내 폰 비밀번호가 뭐야?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죠. 하윤이 평소 자주 쓰던 단어들을 조합하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사랑의 언니라는 비밀번호로 잠금이 풀렸을 때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익명의 계정들에서 온 악성 댓글들, 모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하윤이 혼자서 끙끙 앓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특히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윤을 겨냥한 글들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하윤 또 혼자 밥 먹네. 쟤 진짜 답답하다. 왜 맨날 구석에 혼자 있지? 겉보기에는 단순한 놀림 같아 보였지만 서윤의 예리한 분석력으로는 이것이 조직적인 괴롭힘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댓글을 단 계정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특정 그룹이 지속적으로 하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나리. 하윤과 같은 반 아이였고 학급 회장이자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죠. 서윤은 즉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강나리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나리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완벽한 모범생의 이미지였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화목한 모습만 가득했죠. 하지만 서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해킹 실력을 발휘해 강나리의 개인 메신저와 이메일에 접근해 봤거든요. 그곳에는 전혀 다른 강나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하윤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계획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하윤에 대해서는 저런 애들은 좀 혼나야 정신 차린다. 우리가 좀 교육시켜줘야지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강나리의 가족 배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의원이었고 어머니는 교육부 정책국 과장이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서윤은 이제 왜 하윤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하윤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덤비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천재적 두뇌를 활용해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를 설계할 거였죠.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나리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그룹의 구성원들, 그들의 가족관계, 학교 내 권력 구조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복수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윤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에는 강나리 일당의 신상 정보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이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하윤의 교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외모는 똑같았지만 평소 서윤은 집에서만 지내며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죠. 거울을 보며 하윤처럼 보이기 위해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대신 순수하고 착한 미소를, 당당한 자세 대신 약간 움츠러든 어깨를 만들어냈죠. 서윤아, 어디 가는 거야? 하윤이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게요. 사실 부모님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윤의 갑작스러운 자살 시도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이 학교에 간다고 하자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윤은 먼저 하윤의 사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교과서,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낙서된 노트, 그리고 죽어라라고 적힌 쪽지들이 가득했죠. 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였죠. 하윤아, 괜찮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은 재빠르게 하윤의 표정을 만들며 돌아봤죠. 박수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윤의 휴대폰에서 본 적 있는 아이였죠. 응, 괜찮아. 그냥 좀 아파서. 다행이다. 강나리가 내가 안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어서 교실로 가자. 강나리가 하윤을 걱정한다고요?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윤처럼 순진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 본격적인 잠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강나리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하게 예쁘고 누가 봐도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서윤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윤아, 어제 왜 연락이 안 됐어? 정말 걱정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 응, 갑자기 열이 나서 미안해. 걱정 끼쳤구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챙겨줄게. 주변 아이들이 강나리의 친절함에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강나리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죠.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나리 일행이 하윤, 아니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겉보기에는 친근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고 통제하는 분위기였죠. 서윤은 하윤이 왜 이 시간을 가장 무서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아, 어제 왜 그렇게 일찍 집에 갔어? 우리 같이 노래방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요즘 하윤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혼자 있고. 강나리의 남자친구인 이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정교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모범생이었지만 그의 눈빛 역시 차가웠죠.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윤이가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표면적으로는 하윤을 감싸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윤을 괴롭혔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서윤은 하윤의 역할을 하며 이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하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정교했죠. 다른 학생들 눈에는 강나리 일행이 하윤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고도의 심리 조작이었습니다. 방과 후 서윤은 학교 컴퓨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 서버에 해킹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죠. 보안이 허술한 학교 시스템에 침투하는 건 서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곧
학교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서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윤에 대한 신고 내역들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지만 모두 해결됨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체육교사 송대희의 처리 내역을 보니 사건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죠. 이제 그림이 보이는군.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나리의 부모가 가진 권력, 학교의 은폐 시스템, 그리고 교묘한 심리 조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 안에서 하윤을 짓밟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서윤이 그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였습니다. 천재적 두뇌와 해킹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에 대한 뜨거운 분노까지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으니까요. 서윤은 집에 돌아와 즉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세계에는 강나리 일당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가족관계, 성적, 교우관계, 온라인 활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천재적 분석력으로 이들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한 거였죠. 강나리의 어머니 이정민은 교육부 정책국 과장으로 일하며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해킹으로 확인한 그녀의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사교육업체들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고 입시 관련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일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군. 이 정도면 충분해. 강나리의 아버지 강문석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는 정치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딸의 비행을 은폐해왔죠. 서윤은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체육교사 송대희와 강나리 부모 간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하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송대희는 강나리 아버지에게 즉시 보고했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던 거였죠. 그 대가로 송대희는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윤아. 언니가 내 복수를 해줄게. 다음 날 서윤은 다시 하윤으로 변장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할 예정이었죠. 첫 번째 타겟은 박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나리 패거리에 속해 있지만 완전히 악한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점심시간 서윤은 박수연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수연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강나리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뭔 말하는지 알고 있어? 박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반응만으로도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걸 확신했죠. 무슨 말이야? 강나리는 널 많이 챙겨주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서윤이 박수연의 휴대폰을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나리가 단체 채팅방에서 하윤을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서윤이 미리 해킹해서 준비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휴대폰에서 나온 거야. 강나리가 단체방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직접 봐. 박수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알림을 꺼놓고 지내서 몰랐지만 강나리가 하윤을 얼마나 악랄하게 조롱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나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고. 알았으면 뭐 어쩔 거였는데 강나리한테 대들 용기가 있었어? 박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거든요. 모두들 강나리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강나리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진짜 친구가 될 건지. 서윤은 박수연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강압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천재적 심리 조작 능력을 발휘한 거였죠. 그날 오후 서윤은 학교 방송실에 잠입했습니다. 방송부 학생들이 모두 나간 틈을 이용해서였죠.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고 자신이 준비한 파일들을 업로드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 시간에 모든 게 공개될 예정이었죠. 그 파일에는 강나리 일당이 하윤을 괴롭히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들과 음성 녹음, 그리고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들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윤의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가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익명으로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는 거였죠. 강나리 부모의 부정행위 증거들과 함께 학교폭력 은폐 사건을 상세히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특히 교육부 간부의 딸이 가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죠. 이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서윤은 중환자실에 있는 하윤을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강나리 일당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였거든요. 천재적 두뇌로 설계한 완벽한 복수국이 드디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강나리 일당이 하윤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때까지 복수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에 방송된 영상 때문에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강나리가 하윤을 괴롭히는 모습, 이진우가 함께 비웃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죠. 이게 진짜야? 강나리가 정말 저런 애였어? 완전 충격인데. 평소에 그렇게 착한 척했는데.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하윤으로 변장한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강나리는 창백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죠.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하윤아, 나는 강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외면했죠.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이 다 드러났잖아. 그건 장난이었어. 진짜 장난이었다고. 장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게 내한테는 장난이었어?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했죠. 그때 박수연이 조용히 서윤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젯밤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하윤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박수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 학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만족했죠. 박수연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몰려든 거였죠. 서윤이 어젯밤 제보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간부 딸, 동급생 집단 괴롭힘 가담 시의원 자녀, 학폭사건 은폐 의혹 명문고, 교사, 학교폭력 묵인하고, 금품 수수. 기사 제목들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이 수집한 증거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강나리의 어머니 이정민은 긴급히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어떤 압력도 소용없었죠. 교장 선생님,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나리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상황 파악 중입니다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교장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나리 가족의 권력 때문에 눈 감아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거든요. 서윤은 화장실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 학부모들의 분노 댓글들, 그리고 강나리를 비난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들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체육교사 송대희를 상대로 한 결정타가 남아 있었거든요. 체육 시간, 송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미리 준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야, 너희들 뭘 그렇게 웅성거려? 조용히 해.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윤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담임 선생님께 물어봐라.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께서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신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건 아니시죠? 송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정확히 급소를 찌른 거였죠. 그때 서윤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타이머였죠. 정확히 그 순간 교육청 감사관들이 학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대희 선생님께서는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송대희는 창백한 얼굴로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서윤이 제보한 증거들 때문에 긴급 조사가 시작된 거였죠. 그날 오후 학교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나리는 조퇴를 했고 이진우도 학부모에게 불려가서 자리를 떴죠. 송대희는 즉시 직위해제되었고 교육청 조사관들이 학교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 모든 게 내가 한 거야? 박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죠.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 아닐까?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의사는 곧 의식을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하윤아.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서윤은 하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수의 절반은 성공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강나리 일당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서윤의 계획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나리 가족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서윤이 언론에 제보한 증거들이 연일 기사화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거든요. 특히 교육부 간부가 딸의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는 사실은 국정감사 대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강나리의 어머니 이정민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입시 기밀정보 유출, 그리고 딸의 학교 폭력 은폐까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윤이 해킹으로 확보한 증거들이 하나씩 터져나올 때마다 이정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교육부 이정미 정책국 과장이 오늘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딸의 학교 폭력 사건 은폐 의혹과 사교육 업체 유착 논란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서윤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죠. 강나리의 아버지 강문석 시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그를 징계 절차에 회부했고 지역 언론들은 연일 그의 과거 행적들을 파헤치고 있었죠. 학교 운영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짓이야? 분명 우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어. 강문석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윤이 워낙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했기 때문에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나리는 결국 자퇴를 선택했죠.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거든요. 학생들의 시선, 교사들의 냉대, 그리고 언론의 관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강나리는 마지막 날 서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도 용서해줘. 제발. 용서?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용서를 바라는 거야? 강나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진우 역시 정교 부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학교폭력 가담자가 학생의 임원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그는 강나리보다 먼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체육교사 송대인은 교육청 조사 결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까지 밝혀져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송대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서윤의 복수가 절정에 달한 것은 정교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서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응? 이하윤 학생.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교생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가면을 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모범적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가해자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윤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해자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연설은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특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로부터 하윤이 곧 의식을 회복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복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동생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하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간 의식을 잃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깨어난 거였죠. 서윤은 하윤의 침대 옆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첫 번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넌 며칠 동안 잠들어 있었어. 하윤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옥상에서의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절망감,
그리고 뛰어내렸던 그 마지막 기억까지. 모든 것이 조각조각 떠오르면서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거야? 바보야. 죽으면 안 되잖아. 넌 내 소중한 동생인데. 서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언니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에 하윤은 당황했죠.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미안해할 건 내가 아니야. 널 그렇게 만든 놈들이 미안해해야 하는 거지. 하윤은 서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 무관심하던 언니의 눈에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과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거든요. 언니, 혹시 뭔가 했어? 응, 했어.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강나리 일당의 몰락, 부모들의 실직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진 모든 변화들까지. 그게 다 진짜야?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응,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다시 학교에 가도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윤의 반응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하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언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진 거야? 강나리 엄마도 직장을 잃고 아빠도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했잖아. 그건 자업자득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냥 전학을 가거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윤은 오히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성격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조차 완전히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윤아, 넌 너무 착해. 그 착함 때문에 당한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그냥 괴롭힘이 멈춰지길 바랐을 뿐이야.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길 원했던 건 아니었어. 서윤은 하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면 동생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천재적 두뇌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였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언니. 언니는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 하지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은 안 돼. 하윤의 간절한 눈빛에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차갑게 변했던 마음에 다시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죠. 하윤아,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족이 함께 울며 안기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하윤의 행복이었던 거죠. 동생이 다시 웃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하윤아, 약속할게.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하윤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워준 언니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이제 그만 멈춰달라는 간절함이 담긴 손길이었죠.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하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지금, 복수는 정말로 끝나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윤은 하윤과 단둘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죠. 언니,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낼까? 글쎄, 일단 넌 완전히 회복하고 나는 MIT 유학 준비를 해야지. 유학을 가면 언제 볼 수 있어? 걱정 마. 자주 연락할 거고 방학 때마다 돌아올게. 그리고 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들어줄게. 더 이상 무관심한 언니가 아니라 진짜 언니가 되어줄게. 하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언니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석 달 후 하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강나리 일당이 사라진 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신고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하윤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박수연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하윤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응, 좋아. 그런데 수연아, 고마워.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진짜 친구잖아. 하윤은 이제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밥을 먹거나 구석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서윤은 MIT 유학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하윤과 매일 안부를 묻고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동생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응, 좋았어. 수연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동아리 활동도 했고, 아, 그리고 새로운 상담 선생님이 정말 좋으셔. 다행이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언니도 안심이야. 하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흐뭇해했습니다. 동생이 다시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은 게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한편 강나리 일당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나리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서 적응하기 어려웠죠. 부모님의 몰락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면서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학을 갔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낙인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대인은 교사 자격이 박탈되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은폐하고 금품을 받았던 대가는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과 하윤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서윤이 먼저 하윤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언니,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뀐 것 같아. 응, 나도 많이 바뀌었고, 너도 강해졌고, 처음에는 언니가 한 일들이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말한 대로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게. 두 자매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매다운 모습이었죠. 언니, 유학 가면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나도. 하지만 이제는 연락 자주 할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꼭 돌아올게. 중요한 순간? 졸업식 같은 거 말이야. 내가 꼭 가서 봐야지. 하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니가 자신의 졸업식을 보러 오겠다고 약속한 게 너무 기뻤거든요. 몇 주 후 서윤의 유학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배웅을 했죠. 하윤은 언니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언니,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 너도 학교 생활 잘하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그런데 언니,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서윤은 하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언니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소중한 동생이니까. 1년 후 하윤의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서윤은 약속대로 미국에서 돌아와 졸업식에 참석했죠. 하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 정말 왔구나. 약속했잖아. 우리 하윤이 졸업하는 날을 놓칠 수 없지. 졸업식이 끝난 후 두 자매는 함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답게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자매가 되어 있었죠. 언니, 이제 내가 대학생이야. 언니처럼 똑똑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할게. 넌 충분히 똑똑해. 그리고 무엇보다 착하고 강한 아이야.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나 혼자였으면 못 해냈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나는 그냥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야.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학교 앞을 걸었습니다. 이제 하윤에게 이 학교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죠. 서윤 역시 단순히 천재적 두뇌만을 가진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따뜻한 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자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